8만전자, 9만전자까지 막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전체 경기 민감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쁜 뉴스만 보지 말고 낮아져 있는 가격을 반드시 봐야 된다.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고 오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채권이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경기 민감재는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셨죠? 서재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참 공감을 많이 하시고, 네, 인사이트가 참 깊으시다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가찬이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사이클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못 타서 너무 고점에 물리고 오히려 저점에 공포 속에 팔고 하는 현상들, 이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우리 섹터로 나누면은 뭐 이렇게 조선, 건설, 반도체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섹터를 나누지 말고 그냥 경기 민감재, 그다음 필수 소비재, 뭐 그다음 플랫폼 주식들, 뭐 내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사이클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경기 민감재예요. 반도체도 예전에는 커모디티였었어요. 치킨 게임을 통해서 가점을 하면서부터 커모디티 성격이 상당히 제거되고 일정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증권가에서 하면서 8만전자, 9만전자까지 막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체 경기 민감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경기가 퇴행하면 실적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민감재는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냐면 안 좋을 때 사야 됩니다. 그건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원래 그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 공장, 고객 기반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경제가 일시적으로 퇴행해서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고 또 매출은 안 줄더라도 OP 마진이 떨어지고 그런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을 싸게 던져요. 그러면 안 좋을 때 사서 걔가 또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두 개 점유비를 하면 메모리 쪽에 거의 70%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 거를 안 쓰고는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데 그럼 경기만 돌아서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재이면서 시장을 가점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피해갈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경기가 나쁠 때, 곡소리 날 때, 죽는다고 할 때 사서 좋다고 할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좋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 예로 말씀 나눴던 반도체, 삼성전자 막 슈퍼사이클 온다, 매출 늘어나고 이익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환호할 때가 사실은 그때가 그래서 좋다 할 때가 매도였다. 그때 환호했던 그 시나리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또 무슨 플랫폼 이런 것들에서 서버가 엄청 많이 증설돼야 되고 메타버스가 오면 거기 또 서버가 늘어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체 경기를 못 피해가는 거죠. 그것조차도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일시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때 그 생산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늘어났던 게 지금 재고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을 가점된 커머디티 그리고 그러면 좋다고 할 때 팔았다가 지금 사야죠. 지금부터는 뭐 분할해서 사면 그렇죠. 지금 뭐 최악이다. 적자가 얼마가 나오네. 뭐 감산을 한 해 만에 그러니까 이런 사야 시끄러울 된다는 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질 테니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최악의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면 주가도 최악인 거예요. 그럼 그때 사서 좋다고 할 때 그때는 안녕
보내야 되는데.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익 실현을 하고 시장의 반응 보고 또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지 어쩐지 그건 또 살펴봐야 되니까 분할해서 익절을 하고 그렇게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식하고 싸우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흐름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주식 시장의 특성, 그다음에 이 사이클만 알면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리고 이 경기 사이클은 제가 일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러니까 금리 정책, 각국의 중앙은행 그다음 재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열도 싫고 급락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막 가해지고 막 너무 핫해지면 저절로 워 시키고 또 막 너무 위축돼가지고 있으면 야 힘내. 그게 지금까지 금융의 역사예요. 그러면 경기 민감제는 그 사이클을 그대로 타고 가는 거니까 막 핫하고 시장이 한화하고 뭐 경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 거꾸로 팔아야 됩니다. 왜? 그때는 주가가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다 그러면 그때 가격은 보지 않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봐야 돼, 가격을. 나쁜 뉴스만 보지 말고 낮아져 있는 가격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이클을 우리는 여러 번 보지 않았고 우리 중에서도 이제 그 이런 시장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틀린데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막 경제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20대, 30대 MZ 세대분은 이번이 첫 경험이시잖아요. 근데 다음 경험 때는 달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장을 떠나잖아요. 원래 신문에서 서베이 한 거 보니까 원래 재테크 계획 중에 나 전계획만 날래 하는 분이 80%가 넘던데요. 거꾸로 해야 된다, 거꾸로.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 좋다 하는데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뭐 여러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팔고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수익을 몇 프로 얻으니까 좋아하는데 이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거군요. 몇 프로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한화하고 8만 원, 9만 원 할 때 계속 팔던 분이세요. 계속 팔던 분. 그분들은 오래된 금융의 역사, 주식 투자의 역사, 뭐 주식이 생긴 게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 생긴 거니까 그렇죠. 오래된 그분들 속에는 또 유목민 뭐 이렇게 약탈의 피가 흘러서 이거 그 타인의 부에 빨대 꽂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8만 원 가고 9만 원 가고 경기 민감제가 아니고 얘는 슈퍼 사이클이야. 이번에 뭐 난리가 날 거야. 그러면 그래? 내가 예전에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줄였다가 지금 우리가 팔 때 그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얼마 많이 안 내려갈 것 같고 네. 위로도 지금 당장은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얘들 쫄아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연속적으로 계속 사죠? 그렇죠. 좀 기다리면 또 던질 텐데 그럼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우르륵 사고 그리고 오를 만큼 자기가 살 만큼 사면 이제 막 지속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이클 상 지금이 저점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반도체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제라고 표현되는 네. 것 중에는 철강과 네. 그 화학도 포함이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딥시클리칼 중에 보통 우리가 경기 민감제라 그러면 민감제의 그 깊이가 달라서 뭐 딥하다 그다음 뭐 가점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보통 이제 물류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해온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데 BDI 지수도 또 경기 따라 움직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그 공급망 제한이라는 이슈 코로나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튀어가지고 그건 좀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과거 조선과 달리 요즘에 조선은 이제 딜리버리 되는 동안에 뭐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또 중국이 또 많이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 같은 경우 미리 딱 성금 뭐 50%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안 그래요. 인도 후에 주니까 이게 조건이 안 좋아졌다. 그 사이에 원래 우리가 뭐 배를 뭐 5조를 수주했다 그러면 수주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디테일에
그 사이에 원가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됐을 때 그걸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지 어쩐지 봐야 된다 이거죠. 계약서를 만들 시점에는 원가율이 뭐 92%로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99%가 넘어가고 100% 돼가지고 대규모로 손실 처리하고 그걸 우리가 여러 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사들이. 그래서 수주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주 할 때 와 수주 이것만 보는데 그건, 이게 아니라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막 플랜트나 이런 것들은 업의 본질이 그렇게 하이테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네. 빈살만 오고 중동의 뭐 네옴시티니 뭐 우크라이나나 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테마들이 형성되면서 건설주도 그렇고 막 올랐잖아요. 이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되게 걱정하신 분들도 네, 많았어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제가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드릴 때 테마주는 얘기를 안 드립니다. 그건 개인들 수고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외국인이 가끔 끼어들어도 외국인도 종류가 천차만별이에요. 홍콩에 가면 한국 출신 트레이더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이 작은 종목에 들어가서 사타 팔았다 하고 개미들 한국 주식 가지고 네네네. 한국 주식 하라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네, 헤지펀드들. 네. 여기 우리 한국 주식 갖고 가지고 놀기 좋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좀 가지고 놀기 어렵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산업의 사이클, 네. 내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주식이 네. 매출이 시장 상황이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쁘고 네. 그때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나쁠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경기 민감제는 화학, 철강,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나쁠 때 사야지 좋을 때 사면 고생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쁠 때 사야 되는 거를 아는데 네. 막상 이 순간이 되면 두렵거든요. 더 빠질까 봐 혹은 진짜 더 망가질까 봐.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또 나오는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됐던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가져올 후폭풍, 뭐 우리 저희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학자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가격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실적이 좋게 나와도 다음날 되면 주가가 내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적이 지금까지 제가 삼성전자 실적 좋았던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고 오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찬스라 생각하고 때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막 네, 해가지고 네. 더 오버슈팅이 네. 나왔죠. 이제는 나쁘다 그러는데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들 업의 본질은 말짱이 살아 있는데 단순히 경기적인 이슈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고 재고 손실 처리하고 그러고 있구나.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거기서는 더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런 경기 민감제는 최악일 때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까 위험이 없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한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뭐 굳이 외국 보지 않아도 지금 부동산은 자꾸 급락하고 부동산 PF에 관련한 위기 경고음은 자꾸 들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금융권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자산 리세션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로.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자금이 없는 게 아니고 원화 마켓에 통로가 지금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에는 IB 은행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들이 위기를 느끼고 정기예금으로 돈을 넣으면 지준을 예치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규제하는 유가증권 운용 얼마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그 범위 내에서만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들 시장도 위험도를 관리해서 그 BIS 비율을 산출할 때도 국채 비중은 현금으로 본다. 뭐 회사채는 뭐 70%만 인정한다.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옮겨갈 IB 은행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화 마켓이 지금 경색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통로가 위기가 극대화되면 CP 금리하고 CD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CP는 기업들의 그 자금 시장이고 CD는 은행 간의 그 차이만큼은 우리가 경로가 없는 거예요. 채널이. 그러니까 이거는 투심이 조금 이렇게 좀 안정화되면 그렇죠. 네. 금방 풀릴 문제다. 또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싸진 거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안 좋아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고 싶어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네, 이야기들 네, 이거는 네, 무시하고 네, 네. 가격에만 집중하자. 네네. 그리고 좋아지면 만약에 그래서 막 세상이 다시 장밋빛이 막 많이 오르면 제가 그때도 이 방송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팔으라고 제가 막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계은행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부 하향했잖아요. 네, 우리도 네, 네. 1%대인가로 떨어진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 기사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다시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면 되죠. 그거는 네. 기다린다. 그냥 무조건 안 좋을 때만 사서 좋아질 네, 네. 때까지 기다린다. 제가 여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항상 경제 위기가 왔을 때죠. 산에 나무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던 IMF 때였습니다. IMF 때. 주가 지수가 300이었습니다. 나라 망한다고 그랬고 금모으기 한다고 그랬고 이러다가 부도 난다고 그랬고 국가 부도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8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으로 그러니까 경상수지로 자본수지 말고 금융계정도 아닌 경상수지로 벌어두는 돈이 1,000조 달러입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죠? 한국은행 통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그 경상수지 이렇게 검색을 집어넣고 이제 통계를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딱 넣으면은 코시스라는 한국은행 통계청에 또 별도의 서브 디렉토리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80년부터 연도별 수지 해가지고 다운을 받으면 숫자가 쭉 나옵니다. 그걸 누적을 딱 하면 거의 1,000조입니다. 1,000조. 엄청나게 벌었군요. 지금 그러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개인들이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게 최저점에서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 또 못 사고 놓치고. 그건 욕심이죠. 그건 욕심인 것 같고요. 이제 분할 매수를 경기 민감제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내려가면 사고 있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네, 떨어질 때마다 좀 사는데 나는 정말 리스크가 싫어 이러면 이제 정찰병을 한번 보내놓고 걔가 살아오는지 죽는지를 보고 리스크 어버전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걔가 살아오면 왜 우리 노아 어딥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방주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예, 거기 마지막에 이게 홍수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보기 위해서 비둘기인가 한 마리 보냈는데 걔가 나뭇잎을 물고 그것처럼 정찰병을 딱 비둘기 한 마리를 띄워 보내는 거야. 근데 얘가 희소식을 물고 와. 계좌가 빨갛게 됐어. 그러면 됐구나. 라고 조금 더 사고. 맞아요.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구나 이야기하셨던 게 보통 우리가 정찰병 보낸다고 했을 때는 정찰병 보내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은 또 사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려가는 거니까 돈이 날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계속 걔를 껴안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는 저는 그렇게 하면 이제 단가는 낮아지는데 아울러서 위험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찰병이 빨간불이 수익권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가 좋다 할 때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즘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붐이 이르는 것 같아요. 채권도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지금도 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이제 분류상 이제 상품의 분류상 이제 고위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사시는데 은행 안 망합니다. 설사 은행이 망하더라도 주인이 바뀌는 거지 은행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 전당포 고리대금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은행주 투자도 저는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은
배당도 막 엄청 늘고 최근에 은행주가 올랐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채권 금리가 지금도 5%대로 6%대로 살 수 있어요. 은행 정기예금은 이제 5%짜리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시장 수익률 5% 이상에서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근데 그게 막 붐이 일어서 3%대로 떨어지고 막 4%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2%만 올라도 금리가 내려도 두레이션 만기까지의 길이만큼 매매 이익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평가이익이 생기니까 정기예금 드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이 내려오는 사이클 산업상 사이클 지금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네네네. 구간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것과 네.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단순 비교하신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비중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자기 그 돈의 성격, 그다음에 이제 내 생애 주기에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젊으냐, 내가 이 돈의 성격이 노후 자금이냐, 아니면 내 재테크를 위해서 모아가는 거냐, 복리의 주기를 얼마나 누릴 수 있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 나는 성향상 막 신경 쓰기 싫어. 난 막 또 일이 바빠. 공부해야 돼. 신경 쓰기 싫으면? 그럼 나만 신입사원이어서 내 장중에 뭐 주식 보는 게 내 일에 방해가 돼. 그럼 물론 채권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건 채권 투자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네,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도 가격 요새 메리트 있습니다. 열풍이 불고 좋다 하니까 이것도 혹시 고점이 아닐까 싶은 걱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조금 밑으로 더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채권 사자는 얘기를 안 드릴 거고요. 채권이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한 번씩 이런 위기가 와야 그때만 생기는 일이라서 희소한 일이다. 물론 경기 민감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량한 회사가 싸게 거래되는 것도 자주 오는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이유는 미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같이 연동되니까 그런 경우가 잦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 많이 빠졌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 아직도 거품이 끼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나스닥은 뭐 한 30% 빠져야 거품이 제거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투자 시기가 지금 해야 될 때냐? 저는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가 역성장한다고 해서 S&P가 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을 보시면 미국 경제가 GDP가 원래 세계은행이 뭐 지금 GDP 전망을 낮췄다 그러시는데 역성장하던 해에 S&P가 훨씬 더 많이 오른 해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역성장 하던 때 뭐 32% 성장할 증시가 37%, 41%까지 올랐던 과거도 있었네요. 연도별로 미국이 그동안 역성장하던 해에 그 해의 주식시장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주식이 이제 선반영되는 게 많이 있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서 미국 경제 자체가 퇴행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기업도 많았다. 그리고 GDP라는 거는 물론 큰 기업은 피해갈 수 없는 거지만 상장하지 않은 국민기업 전체의 성적표이지 상장된 기업의 성적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장을 했다는 거는 그 경제권에서 그나마 우등생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나빠지는 거랑 우등생들은 조금 덜 나빠지겠죠. 그런데다 미국은 글로벌 기업이 많으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어 왔을 거고. 또 그렇다면 지금 이 경기 침체 오는 거는 뭐 당연하게 다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오히려 쌀 기회로 오히려 환호해야 된다. 네, 환호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사면 언제 삽니까? 세상이 좋아지면 이미 올라 있을 건데 경기가 돌아섰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선행하니까.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금이 됐든 뭐 이런 쪽에 가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자산을 투자할 때는 역시 이런 위험한 상황.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험하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경제 상황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개입해서 결국은 또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네. 돌려놓으면 뒤늦게 또 좋아지고 좋아질 땐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사서 뭘 먹겠습니까? 싸니까 지금 사야죠. 싼데 싼 이유가 그 기업이 뭘 잘못해서 싸져 있는 거면 팔아야죠. 지금이라도. 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이 매크로 때문에 하락에 있다면 절호의 찬스죠.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개인 입장에서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내가 정말 주식, 왜냐면 이렇게 저렇게 얻게 되는 정보 때문에 사다 보니까 좋아 보여서 사다 보니까 막 30개, 50개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 돼, 그거는. 네, 그래서 예.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관리하기가 좋은지 제가 농부 아들이어서 그런지 조금만 안쪽으로 네, 오시죠. 네. 그 밭에서 경작을 할 때하고 똑같은 일인데 문전옥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네. 옛말에. 그래서 자기 가까운 데 있는 그 몇 개의 밭은 잘 관리가 되는데 제 너머 있는 밭은 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펼쳐 놓으면 위험도 분산되겠지만 성과도 안 나고 우선 관리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일로 제가 주가가 내리는지 오르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30개, 40개 할 바에는 ETF 사시거나 인덱스 사시면 되죠. 그게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집단 지성들이 만들어 놓은 주가니까 자기가 30개 고른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 근데 운용사에서는 포트폴리오 숫자를 좀 늘려놓는데 그건 거기에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리서치도 있고 전문적으로 그걸 하니까 그게 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의 실패 원인을 보면은 일단은 사는 시점, 사이클을 모르니까 너무 네, 비싸게 네. 팔고 네, 너무 네, 싸게 네, 팔고, 네, 네. 아 비싸게 사고 싸게 네, 팔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첫 번째 요인이고 네. 두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사고 또 어떤 기준으로 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첫 번째는 비중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개인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 뭐 5종목이 있다. 저는 10종목 미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 뭐 아까 10종목이 있다. 근데 하나는 올라. 가령 뭐 오늘 같은 날 막 포스코가 올라. 근데 뭐 하나는 내려. 내리면은 오르는 걸 팔아서 이 내린 걸 사요. 그러니까 그게 아픈 상처니까. 비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아,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주식에 더 많은 돈이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내린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르는 놈은 오르는 주식대로 이유가 있어 오르는 거거든. 근데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전 세계 어디서 어떤 펀드가 어젯밤에 새로 공부하고 리서치를 해봤더니 컴플도 통과하고 리서치도 오케이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사기 시작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비중을 잘 관리해야지 그걸 올랐다고 팔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만 남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부추간다고 쓰레기만 남아요. 포트폴리오에. 좋은 주식은 다 익절하고 없어. 그렇군요. 소위 우리 그러니까 안 오르는 잡주라고 표현하는 그쪽 비중이 자꾸 늘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러군요. 반대로 하시는데 반대로.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나에게 돈 벌어주면은 오히려 그걸 이뻐하고 더 네, 이렇게 네. 케어를 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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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거기다 힘을 실어줘야 네, 네, 되는데 오히려 그걸 정리해버리면 그런데 그게 경기 민감제라면 그런 매매 전략이 맞을 수 있어요. 많이 오르는 것들을 좋다 그럴 때 줄이고, 경기 민감제가 많이 오를 때가 되면 필수 소비재가 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이 오른 거를 자기 포트에 있는 필수 소비재가 내려 있는 거를 그 전에 막 요거 뭐 5% 내니까 더 사야지 이러지 말고 피크를 좀 나름대로 분할해서 조금씩 그렇게 옮겨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경기 민감제와 필수 소비는 그렇게 스위칭하면서 매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경기 민감주 얘기하시니까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도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경기 방어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좋을 때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어한다고 왜 내수 소비재나 뭐 통신주 같은 것들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통신주 안 좋아합니다.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시려면 채권 사는 게 낫고, 채권. 왜 그러냐면 경영의 연속성이 잘 보장 안 되는 공기업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요금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도 저는 저게 저 투자를 위한 회사인가 국민을 위한 회사인가 헷갈려서 저는 뭐 한 주도 사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 중에 우리가 방어 개념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필수 소비재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증가하는, 혹은 이제 방어주라는 거는 경기가 퇴행했을 때 덜 소비되는 거를, 그러니까 덜 하락하는 걸 방어주라 그러는데, 네. 그거 말고 경기가 하강해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 유전을 갖고 있는 쉐브론 같은 이나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또 케첩 만드는 회사들, 이런 하인즈 뭐 회사들은 이런. 네네 아직도 전 세계에 콜라 안 먹는 인구가 무지 많다는 거 아닙니까? 80억 명 중에 아직 콜라 안 먹는 사람 무지 많고. 아, 그래요? 그 성장성이 아직도 크다? 네네네. 전 이제 비슷한 그 스토리로 콜라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만족시킬지 모르는 어떤 식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장기 투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뭐 근데 김치는 이미 국적 불명이 돼버려가지고. 김치랑은 이제 콜라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맥도날드 햄버거는 그렇게 인기를 안 끌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일단 분들. 레시피가 간단해. 그리고 레시피가 간단한데 아무한테도 카피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데는 현지화시켜서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한국의 코카콜라는 LG생건이 바틀링해요. 바틀링만 할 뿐이지 사실은 마진은 그렇게 박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것 중에 콜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템, 가령 오뚜기 마요네즈가 한때 러시아에 많이 팔려가지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장기 트렌드도 굉장히 좋고, 전 BTS가 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라면도 요새 제법, 그것도 레시피가 간단하단 말이죠. 누가 끓여도 그렇죠. 같은 맛이 나니까. 결국 간편성이 있군요. 네, 쉽게.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사람이 이렇게 혀로 어떤 민족의 입맛을 맞게 만들어 주는 거는 굉장히 국물이 입안을 다 휘감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향기나 뭐 이런 맵고 짠 정도 이런 거를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러면 막 너무 복잡하면 안 돼. 뭐 비비고 뭘 이러면 비비고. 아니 제가 어떤 특정 제품을 그렇죠. 말하는 이거 비빔밥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막 이렇게 막 메뉴가 복잡하고 이러면 세계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이제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해봐야 돼요. 콜라처럼 코카콜라처럼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이거는 요거를 보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별로 안 떠오르네.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죠. 우리는 또 패권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패권을, 방탄소년단이 K컬처가 이제 우리가 패권국이 됐잖아요. 문화의 패권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데 좀 이제 힘을 보태고 이러면 또 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와 관련해서 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테마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문화 컨텐츠로 테마가 형성이 되긴 하지만 엔터테인먼트나 이 K컬처 이것이 과연 일시적이냐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큰 우리가 투자할 만한 큰 흐름에서의 어떤 변화로 봐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저는 그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그 대중적인 문화의 큰 트렌드가 바뀌면 우리가 비틀즈를 한화하고 주윤발을 한화한 게 최소한 한 15년, 20년은 갔단 말이죠. 지금 이제 또 K컬처가 메인 시장 아닌 데까지 침투되고 있어요. 중동 쪽에서 막 붐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 섹터들이 주식들이 좀 비싸요. 비싼 게 흠인데 희망은 있다.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걸음마 단계인 것 같고, 일본 소니가 왜 망했냐 하면요, 너무 일찍 콘텐츠 하다가 망했어요.
자기 본업 팽개치고 뭐 미국 가서 컨텐츠 한다 그러고 뭐 워너브라더스 인수한 게 예, 소니죠. 뭐 소니 다- 픽처스. 예, 소니 예. 픽처스. 하여튼 네. 뭐 예전에 그런 뉴스 아니 봤던 게 기억이 저뭐저 나요. 마이클 잭슨 뭐 히트니 휴스턴 이들 다 소니 소속이에요 지금도. 그런 쪽에 너무 일찍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투자를 해서 본업인 사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문화를 너무 보수적으로 가져가다가 기술을 오만에 빠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지가 잘 만드는 거를 남들이 살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우리 가전회사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걸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 가전회사들은 연합하고 호환되고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뭐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M&A를 하고 해서 그 사람을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폐쇄성이 별로 없어요. 이건 뭐 요 가서 써도 되고 저 가서 써도 되고 그걸 못한 거였죠. 네. 그리고 내수 산업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내수라는 의미 자체가 시장이 한국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통신이 그렇습니다. 통신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만 네. 이렇게 음식료나 과자는 수출할 수 있는데 통신은 그 자체가 나는 수출이 불가능한 구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것이 통신은 주파수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정부로부터 그걸로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업사이드 포텐셜이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만 방어는 되죠. 아무리 불황이 와도 전환은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식으로서 매력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방어적인 주가 그 다음에 배당 이거를 생각하면 차라리 채권을 하는 게 낫다. 네, 저라면 제가 그 투자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유통회사들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방어주라고 얘기하는 국내 유통회사들이 좀 있는데 유통회사 투자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전율이 매출까지 오는 일회전이 엄청 빠르거든요. 네. 강원랜드 가서 이거 슬롯머신 땡기면 그게 원래가 거의 저 99%는 돌려주게 기계가 설계돼 있어요. 네. 근데 1, 2하의 숫자를 밤새 돌리니까 빵이 돼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유통업이 매출 회전율이 무지 높은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가. 그래서 경영자가 잘못 포지셔닝을 하면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추락하는 속도가 주가가 빠지는 속도가 엄청나요. 우리 한국의 유통회사 중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 본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자꾸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확장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인가요? 사업 다각화를 엉뚱한 데다 한 거죠. 세상이 이제 특히 유통이라는 게 구매 문화의 변화랑도 무지 관련이 있는데 쿠팡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쿠팡, 마켓컬리 그럴 때 걔들이 있기 전에는 누가 대장이었습니까? 그렇죠. 백화점, 유통, 마트들. 세상이 달라진 거죠. 또 달라진 문화가 변화한 거를 기술 변화가 같이 맞춰준 거고요. 그거 이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경제학 측면에서 우리 요즘에 그 투자하는 문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많이 그 예전하고 달라진 현상을 제가 많이 봐요. 우리가 경제학이 유용한 학문인데 지금도 거의 대부분은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경제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희소한 자원을 한계 효용 법칙을 가진 인간이 어제의 인간이 오늘의 인간이고 내일의 인간일 거라는 all others equal이라는 가정하에 로직을 만들어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효용이 없는데 효용 자체가 없는데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지구를 파먹고 살았는데 인구수가 최근 한 100년, 뭐 15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구가 갑자기 부담을 너무 느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거. 그렇죠. 그건 경제 행위가 아니에요. 손실을 메꿔주면서도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네네. 이거잖아요. 돈을 그렇다고 당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싸지도 않고 완전 비경제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가령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아직 그리드 페리티보다가 위에 있거든요. 사실 뭐 전기가 부족하면 가장 좋은 건 원전을 많이 지으면 돼요. 그게 그렇죠. 제일 싸. 싸죠. 제일 싸. 아니면 뭐 저기 석유로 석탄대가 막 돌리면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게 제일 돈이 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죠. 세상이 앞으로 달라진다는 시그널이 생긴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가 됐던 어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산을 시켜야만 하는 어떤 산업, 여기에 어떤 변화의 흐름, 여기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예를 들어 네덜란드 튤립 투기도 있었고 뭐 금도 과거부터 있고 그랬지만 그거는 아무리 투기라 그러지만 튤립은 그래도 꽃을 피우고 금은 번쩍이기도 하고 예물로 쓰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정말 교환할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저게 중앙 집권에 대한 시민 운동의 표상이다. 사실은 저게 막 가치를 저장한다. 라고 지금 가치를 저장하면 변동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변동성이 있는데도 그게 또 가격을 만들고 가잖아요. 그 효익이 없는데 저는 정말 전통 경제학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인류 최초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서 그게 새로운 큰 변화인 거예요. 그 변화가 앞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셈하고 이런 거 보다가 큰 문화의 변화에 기대서 투자를 하면 셈하는 사람은 사과를 그냥 한 입 비워 먹는 거고요. 그것도 잘 해야 돼요. 뭐 쌀 때 사고 비쌀 때 봐야 되는데. 이 문화가 제대로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에 투자를 잘하면 사과를 한 박스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그럼 그런 변화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네. 그러한 변화의 흐름, 네. 그래도 이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흐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일단은 사고의 밑바탕은 이게 투자하는 일이니까 경제학적 기반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약간 그 친절함을 가장한 약탈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상상을 해야죠.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술적 분석을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친절하게도 인문학 코너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읽어야 된다. 네. 과거도 많이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살아온 거 그러니까 인류는 살아온 거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살아오길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환경은 이렇고 여기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바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꿈을 많이 합리적인 꿈을 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박이 나는 거고 열심히 셈을 하면 그냥 한 입 두 입 베어 먹다가 사이클 잘못 만나면 또 손절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편안하게 크게 좀 벌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인데 네. 근데 이제 이 가격의 변동성을 못 이기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단타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꽤 많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은 맞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 틀리기도 한데 이제 제가 아는 분들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그 많은 단타의 시절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7년 전에 샀는데 10배 올라 있는 주식도 있고 그런데도 팔지 않아요. 뭐 그래도 이제 저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지만 또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인더스트리가 있으면 뭐 5% 10% 먹었다고 주식 파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성향인 것 같아요. 투자하는 방법이 그렇죠. 홈런 타자가 있고 안타 잘 치는 타자가 있고 결국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주식이 네. 달라져야겠죠. 네, 본인이 잘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저 홈런 치는 타자만 우월하냐?
절대 안 그러잖아요. 홈런 타자는 삼진도 잘 먹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투자할 때 우리 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외국인 아니겠냐. 네, 네, 그래서 네. 외국인의 매수 혹은 네. 외국인이 사는 주식에 쫓아가야 된다. 네, 네, 네. 외국인이 할 때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거 동의하세요? 큰 주식은 동의합니다. 아, 대형주 네, 중심으로. 작은 주식은 저기 작은 홍콩에 있은 정말 미꾸라지 같은 검은 머리 성향을 가진, 외국인? 예, 작은 주식은 외국인 속을 믿으면 안 되고 큰 주식들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GIC나 뭐 이런데 분들 그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매니저 혼자 결정해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리서치를 하고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쓰고 매니저도 동의를 하고 또 컴플라이언스까지 다 체크가 되고 난 다음에 사기 시작하면 특정 레인지를 정해놓고 죽으라고 사고 또 팔기 시작하면 또 죽으라고 팔고. 네. 지금 그런 차원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증시가 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율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왜냐면 1,400원일 때가 오히려 그 환차익까지 노리고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환율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되는 지금이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참 환율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한을 한 차익을 먹겠다고 그 데스크가 틀립니다. 어떤 운용사가 있다. 그러면 한을 트레이딩하는 데스크가 따로 있고 주식을 투자하는 데스크가 따로 있고 채권을 거래하는 데스크가 따로 있지. 각각 뭐 예를 들어 펜션 펀드다 무슨 장학재단이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파이어월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한을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차라리 채권을 하는 게 낫죠. 오직 한의 변동성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 외환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더 하루 거래 대금이 커요. 네. 그런데 굳이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이걸 사고 팔아가지고 한까지 먹겠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한은 별로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달러 지수 말씀하시는데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인덱스가 달러를 옆에 놓고 유로 57% 정도, 파운드 영국 파운드는 EU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한 13%, 뭐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거기 또 뭐 한 10% 남짓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뭐 스위스 프랑 조금 뭐 덴마크,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달러 지수가 약해진다 해서 우리 원하는 위안화에 오히려 더 연동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율은 패권이 결정을 했지. 뭐 나머지 것들이 뭐 한율이 막 크게 움직이고 이래서 더군다나 외국인이 그걸 먹으려고 들어오고 한다 나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80년대에 우리 한율이 아마 700원, 500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한율이 1,200원대에 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미국 대비 경상수지나 그렇죠. 성장이나 다죠. 그 사이에 우리가 뭐 1,000조 달러를 우리가 1조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 돈이면 우리 돈으로 1,200조 되는 돈을 들여갖고 우리가 일본을 지금 거의 따라가 있는 수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율은 거꾸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프라자 합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자기가 그 전쟁에서 2차 대전에서 이겼던 일본하고 그 저기 독일 애들 윽박지르고 또 다른 프랑스, 영국 몇 개국이 모여서 다들 아이고 그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모아가지고 너네 한율 절상해라. 그 중앙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해가지고 1년 만에 한율을 67%나 일본 엔화를 절상시켰잖아요. 네. 그게 경제적인 힘입니까? 패권의 힘이죠. 그렇죠. 까불지 미국의 마라. 힘. 예. 그리고 달러 지수 갖고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상하 10%, 20%를 갖고 그러시는데 73년에 달러 지수가 100으로 출발한 거예요. 어제 종가가 101이든가 102든가 뭐 그래요. 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별 차이가 없다. 네,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간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면 금값이 오를 거다. 근데
금값은 올랐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원화가 강해지면 금값이 오르는 유일한 이유가 달러의 약세인데 그러면 우리 원화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금에서 먹고 하늘에서 터지면 뭐가 남아요? 전 그것도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 뭐 5% 10% 가지고 연할 거 없이 그냥 미국 달러는 그냥 우리가 여기 한반도라는 공산 세력 뭐 이렇게 우리가 비자본주의 세력에 지키는 교두보에 있는 한 이제 우리가 그 미국으로부터 한일 감시국에는 계속 들어가겠지만 막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한일 800원 만들어 이런 얘기 예전에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율이 비이성적으로 네네. 뭔가 변동이 있었을 때는 네. 그래서 1,300원, 1,300원은 우리 수출하는 국가에서 네. 이익이 이만큼 네, 늘어나니까 저절로 조정이 돼요. 그 해당 국에서는 이걸 네. 두고 볼 수만 없다 네. 오랫동안. 네, 근데 저는 그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브레튼 우드 체제 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 그게 1944년의 일이에요. 2차 대전 끝무렵에 독일이 이제 항복하기 직전에 한 건데 어차피 노르망디 상륙작전 끝나가지고 저뭐그숲뭐빌 무슨 그 전투까지 끝나고 나서 라인강 건너가고 나서 그 회담이 열렸어요. 네. 그래 영국이 어차피 미국은 못 걸 것 같으니까 파운드를 기축통화라고 하지는 주장은 못하고 공동통화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달러가 기축통화야 이제. 네. 그래서 기축통화가 됐잖아요. 그 대신에 내가 1온수당 35달러 금으로 태안해 줄게 이랬는데 1971년에 닉슨이 또 사르륵 사라졌죠. 우리 금 없어 이제 안 바꿔줘. 그 지금 가장 큰 미스테리가 그 얘기했던 미국의 중앙 연방 그 연준 그 지하에 벌벌 그 금이 금 많이 얼마나 있었대요. 있을까? 그게 많이 있었겠죠. 그 다들 비밀이라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닉슨이 아니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달러를 더 찍어내야 되는데 똑같은 금이 없어. 이제 경제는 커져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세노리지 이펙을 한껏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 환율은 결정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꼭 경제적 이유만으로 네, 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패권이 존재하는 한은 네, 미국의 의도가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키코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수출 기업들이 참 피해를 받나요?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특히 많이 피해받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부터 다니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달러를 롱 포지션을 해치하기 위해서 위에 상방을 막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요즘도 가끔 인사 듣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야, 그때 당신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달러를 롱해가지고 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떨 때 내리기도 해요. 1,200원 깰 수도 있고 1,150원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만에 하나 리스크 해지용이죠.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네. 포트폴리오도 그런 의미로 담아야지 네, 네, 네. 환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이러면 네, 복잡해진다. 네, 네.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 밑으로 가려면 우리나라에 뭐 상당히 무슨 그 엄청난 미국과의 관계 트러블이 그때 발생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환에 대해서 투자할 때 의미를 너무 갖지 예민하지 말자. 말자. 이게 우리가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예민한 거는 네. 결국은 짧은 시세 차이, 이 변동성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 투자를 네, 하는 네, 분들의 네, 네.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업이 있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중장기 투자하시는 네, 분들.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 공교육이 없던 나라라 좀 장기적인 시각을 좀 이렇게 마련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라 뭐 5% 10% 가지고 또 외환 시장을 레버리지까지 같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5% 10% 5원 10원은 엄청 큰 돈이지만 일반에 뭐 회사 다니고 생업 있고 자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 그 서재영 대표님이 이제 언론에서 아주 크게 부각되셨던 게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10조 펀드를 운영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투자했던 기준과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개인 투자도 하시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로서의 투자하는 방식과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제
재미가 좀 있어야 되니까 저도 가끔 단타도 하고 그럽니다. 네. 네, 그런데 크게 이제 기업을 보는 눈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때 보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왜 그 나이 들수록 조금 이제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런 기업에 투자했을까 이런 후회되는 것도 많고 조금은 더 성숙된 것 같아요. 그 저 시장을 보는 눈이나 이게 조금 더 만들어진 것 같고 이제 그만큼 또 통찰력이 좀 깊어졌다고. 아니 좀 나이가 드니까 고집도 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뭔가 이런 그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큰 변화로 보시는 것이 일단은 그 2차 전지 그렇습니다. 쪽에서의 이제 변화를 크게 보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재 네. 이게 가장 그 네. 먹이사슬 위 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반도체 작년 수출이 1,280억 불인가 1,380억 불인가 그런데 뭐 대충 어바드해서 지금 하늘로 한 15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 2차 전지 3사가 완성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00조래요. 네.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 1,000조가 될 거라고. 만약 그게 7년간에 걸쳐서 나눠지는 매출이라면 이제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000조면 7로 나누면 1년에 거의 반도체만큼 수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섹터가 그걸 미리 반영해서 조금 오른 건 있지만 분명히 단군 할아버지의 축복이다 이거는. 그리고 그거는 다른 나라들은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테슬라도 애플도 여기 한국에 와서 물건 좀 주세요. 혹은 뭐 우리가 지분을 SI로 참여할게요. 이럴지 몰라요. 그리고 뭐 그런 거라서 그 섹터는 참 신기한 게 하청 회사가 갑이야. 대부분은 의리죠. 예, 단가 맨날 낮추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하청을 밑으로 내려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희소해.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치는 인더스트리 구조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납품의 최정점에 있는 네, 네. 그 꼭대기에 있는 네, 그 네. 기업이 사실 가장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가장 투자 네. 내력도가 높은 네, 거라고 네,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네. 우리 완성 배터리 업체가 가장 아랫단인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뭐죠? 전기차 만드는 애들. 아, 자동차 회사들. 네, 네, 네. 걔들이 이제 그 윗단은 다 B2B고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은 B2C인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정말 그렇죠. 힘든 여정을 겪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요즘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고 워낙 많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가졌던 그 확신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너무 꿈을 너무 크게 일찍 댕겨온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기대가 좀 너무 컸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참 워낙 투자하신 우리 국민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쉽게 이렇게 결론 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주가 말고 과거에 가령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나 테슬라가 막 300불 가고 이러던 시절에는 카카오뱅크도 은행이고 업의 본질은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뱅크하고 테슬라가 비슷한 점이 하나 뭐냐면 둘 다 신규 손님만 있는 거야. 신차만 있어. 그런데 이 오래된 은행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불건전 여신이 발생하게 되고 오래된 차는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새 것만 돌아다니니까 AS 센터가 막 많아질 리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영업 이익에 좋게만 비춰지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관리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막 일어날 수 있다. 그럼요. 하긴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네, 투자하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 신기술이고 이게 정말 세상에서 몇 년 돌아다니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사고들 있잖아요. 네, 네, 그로 인한 그 환불 문제 네, 네. 이런 것들이 네.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나 그거는 지엽적인 것 같고요. 어차피 비행기도 매년 추락을 하고 휘발유차도 교통사고 엄청나서 죽는데 전기차가 폭발해서 죽는 거랑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 거랑 보면 현재 교통사고가
식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자율주행이 교통사고를 엄청 줄여줄 거거든요. 언젠가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쑥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불은 그냥 일반 차도 불 날 때는 불 납니다. 근데 불 나는 거 보다가 뭐 가다가 사고 나서 저기 얼마 전에 가천 거기 그렇죠. 터널. 방음 터널 거기서 위에가 막 아크릴로 그 해가지고 막 붙고 있다. 그런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서 아마 전기차가 화재가 나서 폭발해서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가 그런 게 훨씬 많아서 그거는 그냥 싫어하는 분들이 하는 로직인 것 같고 이유는 아닐 거고. 산업의 흐름 자체를 지구를 회복시키겠다는 이 시대적인 명제를 그것 때문에 되돌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6년부터 그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리백이니 뭐 해가지고 미국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져오는 흐름, 영향도 상당히 크다. 기업들. 근데 한국은 별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뭐 철강이나 이런 그렇죠. 쪽이잖아요. 근데 사실 철강 회사들이 다행스럽게도 유럽 권역의 수출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크지 않습니다. 않아요. 왜 그러냐면 쇳덩어리잖아요. 물류에 많은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배에 싣고 가는. 그렇죠. 그래서 뭐 시멘트나 철강이나 이런 건 업의 본질상 먼 거리를 그렇게 쉽게 수출할 수 없습니다. 멀리 갈수록 운송비가 늘고 그럼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요. 물류비가 무지 많이 차지하니까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물류의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원가에서 압도적인 요리에 처하기 때문에 역내에 주로 공장을 현지 로컬라이제이션을 많이 하는 비즈니스라서 뭐 크게 뭐 한국 경제에 데미지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탄소세라는 것은 그 현재는 유럽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유럽만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뭐 저는 근데 한 가지를 확실한 거는 이제 지구를 살리려고 지금 그것도 비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지 신기하고 재밌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를 살리자, 네. 우리의 환경을 네. 살리자, 그리고 그 차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네. 활성화해야 된다.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 돈만 알던 인류가 개발만 하고 부를 증식시키는 게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류가 드디어 부랑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가장 큰 세상의 변화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서재영 대표님과 함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내가 그 말씀하신 산업의 사이클도 그렇고 업의 본질 자체도 좀 이해해야 성공 가능성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투자가분들이 참 그냥 오늘 먹을 거리만 찾으려고 그래요. 차트만 보고. 오늘 내일 먹을 거리만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크게 먹을 거를 공부하는 습관을 좀 많이, 그래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좀 길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인사이트 주셨고요. 많은 우리 가족분들이 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서재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